예, 목요일 방송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개그맨 김기욱이죠.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구독자가 지금 이제 7만 명이 이제 빨리 넘었어야 되는데 아직 못 넘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이제 닭간다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영향력이 조금 있어지려고 그러는데 구독자 수는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 복 많이 받게끔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구독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함께 해볼 닭간다. 오늘의 패널 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컴온.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뭐 친숙합니다. 이제 친구 같고. 이제 뭐 약간 좀 생긴 것도 약간 좀 나랑 좀 비슷한 상이야. 네, 그런가요? 네. 이렇게 허위 사실로 방송하시면 안 돼요. 기분은 내가 나빠야 되는데 왜 본인이 나빠야 되는데? 안 나빠. 그런 거 아니죠. 네. 자,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나왔고 이어서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컴온. 컴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네, 우리 김효은 대변인 또한 또 친구 느낌으로 오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컴온!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요즘 뭐 방송 다시 복귀해서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면 저희 방송이 처음입니까? 지난주에 여기 한번 나왔고요. 네.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방송 거의 다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흰머리가 좀 다시 많이 늘었어요. 신경 많이 썼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죠. 근데 그래도 빨리 가서 제대로 받고 털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털고 다시 돌아오게 돼가지고 저도 좋고 또 믿어주신 우리 당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성열 최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시 돌아오게 돼서 다시 한번 그 입담, 혀 드리블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재수 의원, 우리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 부인이 참고인 조사에 이어서 오늘 본인이 소환이 됐습니다. 불과 몇 분 전이죠. 지금 소환이 됐는데 자, 6.3 지방선거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이때 과연 전재수 부부의 조사 이게 어떤 의미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전재수 의원을 또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한 게 의미가 있는지 이거 좀 한번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진직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상태에 있는데 같은 통일교 이 뇌물수수 혐의건에 대해서 온도차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처음이라는 이 말에 전 정말 놀랐었거든요. 오늘 이거 뉴스를 보면서 전재수 전 장관이 이번에 소환이 처음이야? 이거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다. 또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미 2차례 또 소환을 받았단 말이에요. 조사를. 그래서 이게 너무 늦었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늦었다. 지금 한 것도 뭐 늦은 거니까 빨리 조사를 할 걸 하는 거다. 그래놓고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2차, 3차 조사가 안 이루어지면 그때는 진짜 이제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선거 끝날 때까지 또 추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기 전재수 의원이 소환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2월 달에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저기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러니까 강제 수사 착수한 지는 좀 꽤 됐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제 권성동 의원 사건과는 약간 조금 다른데요.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 돈을 주고받은 금품, 뭐 돈다발 사진들 이런 정황이 나왔던 것이어서 국회에서 이제 그 체포영장 있죠. 그거 뭐 그게 통과돼가지고 이제 지금 구속이 된 것이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증이나 뭐 정황 이런 게 전혀 없고 아직 안 나왔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게 아니라 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전혀 없고 이게 이제 그 통일교 쪽 그 본부장인가요? 지금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본부장의 증언으로 이제 촉발된 거거든요. 근데 그 증언이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피의자 가지고 경찰 수사 받고 막 이러는 와중에
그 보도로 나온 거예요. 네. 전재수도 뭐 시계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또 나중 보도는 시계를 줬다는 거를 뭐 들었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증인인 이 그 통일교 본부장의 말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정부한테 부담이 안 되기 위해서 장관직을 바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이 부산시장도 이제 전재수 의원이 유일한 민주당 부산 국회의원 중에 딱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장 출마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뭐 출마 이야기가 뭐 안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경선 참여하면서 출마 이야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인데 민주당과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권성동 사건과 비교해서는 터무니없는 약간 소설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또 조사를 받고 나온 우리 김성열 최고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이게 먼저 사퇴하고 터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정치인이 의혹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깔끔하게 조사를 받고 변명하지 말고 아주 조사 받고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장관직 사퇴하고 조사 받겠다 한 것까진 좋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이 장관직 사퇴가 과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한 건지, 아니면 부산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한 건지, 그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허. 예, 제가 보기에는 후자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럴 수 있지. 그다음에 물증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진술이 정확하게 나왔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 전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작년 8월달에 이미 인지를 했어요. 조사 중에 이런 진술이 나왔어. 그렇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를 덮었어요. 안 했잖아요. 특검에서. 안 하고 있다가 재판정에 가서 야, 나는 이런 얘기 했는데 왜 이런 건 수사 안 해? 라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인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밝혀진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세간에서도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 또 갔더니 전재수 의원 책이 통일교 본부에 있대잖아요. 아하. 책을 잔뜩 샀다잖아요.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뇌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어도 네네. 아니 그럼 통일교와 전재수 의원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이건 결과가 나와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쉽게 뭐 유무죄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소환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전에도 소환했고 요번에 또 소환을 했다. 이번에 또 소환한 건 저는 수사 마무리 단계라고 봐요. 근데 수사 마무리 단계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오히려 부산시장을 선거를 하기 전에 이걸 깔끔하게 털어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가. 수사 종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는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이 깔끔하게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대로 치르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부산시장 나오실 자격 없다고 봐요. 아하, 여기 이제 만약 전재수 의원이 이 수사에 대해서 종결을 확실히 시켜버리고 무혐의로 나온다면 이제 부산 뭐 시장하는데 더 힘 실어줄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작전으로 갈 것이다. 예, 그렇죠. 라는 거구나. 예. 우리 김혜원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 또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이게 뭐 무혐의일 것으로 생각한다,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기에는 왜 금액을 이렇게 또 깎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깎았다? 네,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시계가 2점이었어요. 뭐 까르띠에, 불가리, 그 다음에 현금이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이게 잘못하면 3천, 4천만 원 갈 수 있겠다 하면 네. 이 공소시효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새 1천만 원과 그 다음에 불가리만 남았나요? 시계는 또 하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윤영호 본부장이 그 당시에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했던 거가 상당히 구체적이었거든요. 이게 이 사건 터지면서 새로 나온 진술이 아니고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묻어두고 있던 그 진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고 또 압수수색도 우리 받았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 압수수색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보좌관 분이 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잖아요. 네. 그 뭐를 인멸했냐. 그럼 보통 압수수색은 저 우리 당사 많이 당해봐가지고 알거든요. 정말 그냥 옵니다. 그럼 문자로 막 빨리 당사 집결 이러면 막 어허. 달려가야 되는데 우린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당사를 여러 번 털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전재수 의원실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당하기 2시간 전부터 그 옆에 앞에 있는 의원실에서 이제 증언이 들려오는 게 즈즈 하면서 파쇄기 소리가 한 2시간 들리더라. 그러면서 이분 지금 증거 인멸로 입건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과연 정당하게 수사를 뭐 깔끔하게 잘 받았다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저 역시도 아직까지 국민 의혹이 이걸로 사실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아하, 수사의 의혹은 굉장히 많고 증거 인멸도 굉장히 의심이 되지만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조사를 해서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다퉈봐야죠. 아하, 다퉈봐야긴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게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라는 거겠죠. 네, 혐의가 깨끗하게 털어지지 않은 후보와 선거를 치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수사 종결이 돼도 이거는 굉장히 찝찝하다. 네, 아주 찝찝하죠. 라는 얘기죠. 네. 지금 성남 총괄님께서 많은 후원해 주시면서 시계를 받는 거는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 아무래도 세종대왕이 해시계를 발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지금 나오는 그 금액이랑 그다음에 시계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그 본부장 진술이거든요. 근데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이 사람이 입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더라 하는 기자의 이제 보도로 전원으로 알게 된 건데 이 주장한 사람이 윤용호 씨가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해요. 바뀌었어요. 자기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혐의를 갑자기 해가지고 지금 뭐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출마 예상자를 갑자기 이게 터는 것 자체가 무조건 털어라. 의혹만 나오면 털어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지방선거 못 해요. 그러면은 다 의혹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후보자들 다 털면은 다 지금 경찰 수사 받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고 그리고 이제 시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명품 시계를 안 사봤지만 명품 시계 사면은 다 추적할 수 있잖아요. 요즘 그 명품 시계 매장에서 일련번호 찍혀 있고 가품, 직품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일교 측 누구든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데 왜 그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를 안 줬다는 거예요. 전재수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몇 살 때 이후로 자기는 20년 동안 시계를 차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시계며 뭐 금품이며 어쨌든 증거를 갖고 와라. 그리고 이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선거 앞두고 질질 끌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만약에 뭐 금품을 받았거나 시계를 받아서 찔리면은 부산시장 안 나가는 게 맞아요.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방어가 더 잘 돼요. 근데 그런 자기의 방탄가부 다 버리고 어쨌든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전재수 의원을 이 사람은 진짜 깨끗하구나. 돈 받은 게 없구나. 자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3자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약간 반론 있는 게 뭐냐면 좋아. 이게 전재수 의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건의 발단을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의 발단은 어쨌든 특검에서 그것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임명한 특검에서 통일교를 수사를 하다가 김건희 관련해서 통일교 수사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팀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수사 의견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걸 왜 덮었느냐? 무엇이 있길래? 그리고 수사팀에서 뭘 인지했길래 이거를 수사를 하겠다고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즉의 수사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나 결백하다라고 나 사퇴하겠다라고 했으면 바로바로 수사해가지고 바로 털어주든가 했어야지.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마치 털어주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거는 오이밭에서 참외밭에서 신발끈 묶는 격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이 나오고 12월이고 지금 3월인데 어떻게 하면 질질 끌었고 또 이게 만약에 빨리 끊었으면은 이거 봐주기 수사 아니냐 수사 종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길게 끌면은 왜 그게 그냥 빨리 기소해라 이럴 거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이 정답이 없고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어쨌든 이거 사건은
뭐 권성동 의원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질질 끌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진술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하고 진술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좋아.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네. 이거를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누가 왜 이것을 특검이라는 그 중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 이거를 수사를 안 하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특검하세요. 그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특검 네. 요구를 했던 겁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특검 받자고 그때 단식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조사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결과 나올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예. 우리 저기 그 동네 파파님께서 5만 원이나 후원해 주시면서 좋아. 김성열 좋아. 좀 더 가져. 폼이 너무 좋아. 예,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 아니 저는 전재수 의원 잘 알아요. 굉장히 제가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진짜 민주당 의원 중에서 신사적인 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상황이 이상한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거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수사 결과 보고 또 얘기를 또 한번 해보시죠. 예. 어쨌든 뭐 김성렬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까주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선거를 앞두고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등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처럼 이 국민과 야당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헌법을 좀 개정하자고 제안을 했죠. 예. 근데 이게 국민의힘은 뭐 연임 사전 작업 아니냐, 정권 맞춤 개헌이라고 비판적인 입장도 있던데, 우리 국민의힘 요거 일단은 뭐 우리 김의원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네. 이거를 개헌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개헌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생활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갑자기 추진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이 개헌은 무엇이냐? 헌법재판관 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심제 되면서 1년 동안 예상되는 이 4심 신청 건수가 15,000건 정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네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헌법재판관 수로는 불가해요. 그렇지. 그럼 사실은 헌법재판관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거는 개헌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18이 어떻고 그 과거사에 대한 것들을 개헌을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엄청난 법들을 다 지금 개정을 하면서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심 갔다가 법 왜곡죄 걸고 또 2심 갔다가 법 왜곡죄 걸고 그다음에 3심제 법 왜곡죄 걸고 왜곡에 또 왜곡죄를 걸고 무한 루프 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미제 사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뭐 개헌을 할 거면은 그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지 갑자기 뭐 부마항쟁 5.18 이런 뭔가 뜬금없이 그 얘기를 꺼내니까 지방선거랑 꼭 같이 이 이슈를 꺼내야 되냐 그거에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목표가 좋아요 1000개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버튼 일단 눌러주시고 좋아요 1000개를 달성했을 시에는 여러분들 그 마음에 드는 댓글 3분을 뽑아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수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민주당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빨리 좀 헌법을 좀 개정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저기 또 김현 대변인 또 말에 또 이제 반박을 하나 해야 되는데 네네. 5.18 개헌은 국민의힘 당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8 개헌 추진하자는 게 국민의힘이 뭐 언제부턴가요? 호남에서 이제 호남에서 자기가 서진 정책 하겠다. 호남에도 인기를 얻겠다 이러면서 그 광주 찾아갈 때마다 5.18 정신 개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찾아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인가요? 그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렇게 또 국민의힘이 주장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5.18 개헌은 저기 국민의힘 야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같이 집어넣자. 민주당은 당연히 요구했었는데 5.18 개헌은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헌 논의는 저는 뭐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헌을 하자고 하는 목소리는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뭔가 이제 그 헌법이 또 새로운 시대 또 뭐 AI 시대를 담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 균형 발전 또 5.18 부마항쟁 등등 해가지고 개헌을 하나 하자. 그리고 가장 뭐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대통령제 뭐 권력구조 개편인데 뭐 그런 것도 5년 단임제 너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같이 포함돼서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다. 근데 그것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자. 저는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 개헌 드라이브 이제 세게 걸고 계시지만 지방선거 때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약간 이런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헌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또 같이 합의를 해야 되고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계속 토론이랑 수기를 거쳐서 꼭 이번 지방선거 아니더라도 다음 총선이라도 어쨌든 개헌은 빠르면 빨리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닭간다 민심연구소에서 지금부터 사실 작게나마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6.3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1번 개별 국민투표에 막대한 혈세를 드는 만큼 동시에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에 투표를 해주시고 시일이 빠듯하고 수기가 더 필요한 만큼 6.3 선거 이후로 좀 미뤄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좀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민심연구소에서 제가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성열 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은 필요하죠. 개헌의 필요성에 필요하죠. 대해서는 다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그렇지.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40년 전에 스마트폰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바뀌는 거는 당연히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만큼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5.18 이런 민주항쟁 이런 거 당연히 넣어야죠. 그거는 여야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 넣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개헌을 지금 필요성만 얘기하기는 안 된다. 진짜로 액션 플랜, 즉 그 안에 어떠한 조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허. 헌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수기가 필요하고 그 전에 전문가들도 놓여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저는 헌법이 분명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지방선거 얼마 남았는데요. 이제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합니까? 이거를 지금 한다는 건 졸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하고 싶다면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총선 때 다음 총선 때 하시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민주당 입장이면 다음 총선 때 개헌 내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에서 앞에 지금 김의원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네. 이번 개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헌법재판관 수를 늘리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4심제를 실질적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재 지금 재판관 가지고 이 4심제 지금 너도 나도 4심 신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조주빈 같은 분들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분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범죄자들도 지금 사심 신청하겠다는 그래. 마당에 헌법재판관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총선 앞두고 과연 민주당에서 이거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기 과정을 거쳐서 다음 총선 때 개헌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 같이 논의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 말에 저도 좀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혜원 대변인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이 헌법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거는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4심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 왜곡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중수청법, 그다음에 공소청법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민생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검찰은 거의 기소청으로 없앤다 그래놓고 또 왜 검찰총장이지?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이거 헌법에 명시된 이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것도 헌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지금 이제 사실 마음은 아프지만 얼마나 이 악법들이 국민의 삶을 힘들고 피로하게 만드는지를 좀 지켜보고 다음 총선 때 바꿀 거 싹 다 바꾸는 게 사실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 개정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에 예민한 시기가 있으니까 조금 미루는 게 낫지 않냐라는 두 분의 의견이 있었고 헌법 개정을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방선거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어쨌든 빠르면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개헌을 되게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사실은 다 개헌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되면 개헌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개헌하면은 모든 논의가 다 개헌으로 다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생을 띄우고 정책 띄우고 다른 드라이브들이 있는데 개헌하면은 다 빨려 들어가서 사실은 개헌 논의가 항상 대통령 되고 나서는 또 잠잠해져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 우원식 의장이 먼저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약간 의미 있다. 근데 대통령이 빨리 뭐 개헌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좀 수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 시기는 약간 조금 빨리 결정하기에는 지금 시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님만 개헌을 지금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근데 그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냥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헌하자는 정치인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선수가 많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역대 의장들은 다 개헌하고 싶어해요. 그 본인의 치적으로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본인 때 이제 개헌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은 원래 개헌론자였고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인정해요. 근데 지금 던지는 거는 사실 본인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면요. 이 절차가 크게 두 가지예요. 개헌은. 하나는 정부가 내놓는 대통령께서 내놓는 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국회가 발의할 수가 있어요. 자, 어느 곳에서 발의가 되든 그거에 대해서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국회의원 투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3분의 2가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국민투표로 넘어가야 돼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국민들이 그걸 충분히 안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현실상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죠. 아직 안도 안 만들어졌는데 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따져봐야 될 것만 해도 얼만데 국회의원 투표는 언제 하고 국민들한테 또 언제 알리고 국민들은 또 언제 투표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본인들도 알아요. 그치, 말이 안 되는 거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하자는데 더 의미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대로 정도는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 때 하자는 거거든요. 오케이. 아무래도 이거 총선으로 밀어야 되지 않냐. 뭐 이게 이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계속해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홈님께서 김성열 최고님 기다렸습니다. 복귀 환영 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잠깐이라도 떠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떠나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의 목소리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댓글 어떠신지 이따 그 좋아요 1000개 넘으면 요 댓글 선물해 주는 거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떠나지 마세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아침에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좀 이슈가 됐죠. 이제 근데 친명들은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한 거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와중에 정청래 대표의 뉴스공장 출연, 다들 바라보는 시선이 양쪽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정청래 대표의 뉴스공장 출연, 어떻게 김혜원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저렇게 떳떳하게 사실 대통령실에서 먼저 발표해야 될 내용을 뉴스공장 가서 우리의 치적이야 뭐 당정청이 원팀이 됐어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 보고 네네. 우리 당이랑 정말 근본 문화가 다르다. 우린 유튜브 출연하지 막 이러는 원내분들도 계시거든요. 대변인 다 유튜브 출연하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글쎄요 이게 미디어를 적절히 잘 이용하는 거는 장점인데.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좀 부글부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전체 이 사건들을 우리가 뭐 명청 갈등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건은 저는 정청래 대표의 완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3월 3일 날에 공소청이랑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정부안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한 2주 정도 쿠킹되고 나서 내용이 완전히 그 법사위 강경파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그냥 이름 살려둔 거 빼고. 네네. 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그건 지선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때 그 공소 취소하고 네, 수사 보안권하고 거래한 거 아니냐 이 말에 살짝 긁혀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부안을 못 들이밀고 그냥 친정청래파 의견대로 다 간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쉽죠. 네. 네, 그렇죠. 예. 그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지금 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약간 좀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보란 듯이 좀 나갔단 말이죠. 예. 그건 뭐 좀 얘기가 된 겁니까? 누구랑요? 뭐 당이랑. 당이랑? 네. 합당도 얘기 안 하고 한다는데. 네. 아니 그 국회의원이 개인의 이제 선택으로 방송 인터뷰, 뭐 유튜브 출연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뭐 당과 꼭 상의할 뭐 이유는 없고. 일단은 저는 이제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내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견도 굉장히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리를 하면서 네. 일부 세게 주장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메시지도 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개혁에 약간 걸림돌이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어르고 달랬다. 대통령이 직접 이제 정리하면서부터 검찰 개혁에 약간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검찰 개혁안 당정청 협의안이 대통령의 약간 의지와 결단으로 그 이후로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무리 국면이고 거의 이제 잘 온보이스로 잘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이 문제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고 마무리 국면에서 대통령이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가 이거는 이제 진짜로 문제 없다. 이제는 원보이스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실제 검찰개혁을 많이 지지하는 분들이 김어준 씨 방송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검찰 당정청으로 합의된 안을 설명하러 나가신 거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 김어준 방송 출연 이후로 네네. 약간 이 문제는 일단락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뭐 여러 의원님들이 김어준 방송에서 그 우리 음모설 있잖아요. 네네. 그 거래설. 네. 그 거래설 나온 이후에 어쨌든 그 김어준 씨 방송을 많이 비판했어요. 네. 저도 그 비판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구나. 이게 이제 법적인 처벌과 이걸과는 떠나서 김어준 씨가 한 번은 사과는 해야 된다. 그렇지. 사과는 하고 본인이 그동안 뭐 일정 부분 공로도 있으니 까만 거는 다 썼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 인사들이 그 방송 출연할 수 있겠냐. 근데 아직 그 사과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과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가장 이제 친명의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준호 의원도 오늘인가요? 네, 오늘 오늘인가 출연한다고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약간은 이제 조금 좀 이제 선거 앞두고 싸우지 말고 다시 좀 힘을 합치자.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으면 아무래도 이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좀 이슈를 만들었던 이 뉴스공장의 주인으로서 좀 그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되길래. 아니, 사과는 해야죠. 그리고 네. 뭐 다른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뭐 진작에 이제 뭐 대통령은 검은 거래할 분은 아니다 이렇게 발을 빼긴 했지만 그냥 말 얹는 수준 말고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한번 말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잘한 거 다 인정. 근데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으니 계속 찜찜하다. 근데 사과 받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파출소에서 고발을 했는데 네네. 장인수 기자만 하고 김어준 씨 안 했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봐주기 아닌가? 지금 파출소장님 감옥 가셔가지고 네, 감옥 가시게 생겨가지고 이름 적다 가셨나 보네. 네. 네.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이거를 나서서 정부안과의 협의를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하필이면 지금 불이 활활 붙어 있어서 어떻게든 끌려고 하는 그곳에 네.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걸 발표를 해? 그렇지. 아니 여당의 당대표는요 국민 전체를 보고 하셔야 돼요. 국민 전체를 보고 어쨌든 이런 걸 움직이셔야지. 아니 여당의 당대표가 어떻게 당원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이분의 구원투수로 나간 거예요. 예, 구원투수로 나가서 김어준 씨 잘못한 거 별로 없다. 이 방송 문제 없다라는 걸 스스로 본인 출연으로 입증을 해준 거라는 거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정말 분당의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네. 아니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요.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미 우리 지방선거 다 이겼다야. 그럼 뭘 보느냐. 그 뒤에 바로 있을 당대표 선거에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어떻게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민주당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분열의 이런 전주곡을 쓰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 개혁 자체에는 찬성을 하던 사람이에요. 특수부의 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물론 사람마다 그 개혁의 정도에 대해서 느끼는 건 다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특수부만 도려내자 이거였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나가서 검찰이랑 어쨌든 조직 자체는 와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지금 강경파들은 뭐까지 요구하냐면 아예 니들은 보안 수사, 즉 검찰로서의 존재 자체가 없다. 너네는 수사기관으로서 존재할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근데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본다고 누누이 많은 법조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과 관련이 있거나 민주당에게 이득을 보려는 특히 이 강경파들의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몇몇 법조인들만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적이에요. 심지어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위생 관리 이런 것들도 동네 구청의 환경 담당하시는 위생과에서 나와서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게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사실 공무원인데 잠깐의 경찰권을 이양을 받아서 이런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전문성이 좀 낮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휘를 해달라라고 특사경 대표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보안수사권 해달라라고. 그런데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겠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 보안수사권 정도는 내비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들의 생각을 해서 당원만 바라보는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만 바라보지 않고 나라를 통치하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강경파한테 무릎을 꿇는 모양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나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흘러가면은 정말 당원들만 민주당 강경파 요만큼만 바라보는.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누가 제일 많이 조국혁신당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거 분석해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정권인 거예요? 조국혁신당의 정권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확실히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새를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아까 김성열 최고가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지금 분열의 전주곡이다. 그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보일 지금 수 있지. 정당을 보면은 뭐 개혁신당은 아니지만 분열로 치면 민주당이 분열입니까? 국민의힘이 분열입니까? 내가 봤을 때 비슷해. 둘 다 그래.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제명하고 쫓아내고 전직 당대표들. 민주당은 지금 신나게 분열하는 거고 여기는 좀 안 좋게 분열하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나간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외부 인사, 보수 인사들 다 끌어다니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정규 공관위원장이 김영한 충북지사 현역들 다 컷오프하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뺄셈 정치는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하고 있죠. 특히나 김영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 인사인데 22년도인가요? 22년도에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하겠다고 민주당 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충북 공천 줘가지고 충북지사 당선시켰는데 지금 뭐 개인적으로 보니까 뭐 경찰 수사받고 있고 뭐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감사 안 했을 텐데 지금은 그거랑 별개로 그냥 컷오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분열은 진짜 핵분열입니다. 핵분열. 알겠어요. 아니 근데 뺄셈이 아니라 원래 후보는 한 명이에요. 원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뺄셈 정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혁이고 쇄신인 거지. 그리고 개혁이랑 쇄신의 방향은 사실 여러 갈래일 수는 있는데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 부산처럼 그럼 경선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경선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공관위가 이런 안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은 좀 바꿔주세요라고 지금 열심히 또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회의한 다음에 뭐 충북도 경선할 수 있는 거고 뭐 금수저노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아직 결정된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뺄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해당에서부터 왔는데 남해당에서 데리고 왔다고 우리가 무한 AS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충북 도지사 하셨으면은 정말 잘 되셨네. 근데 이거를 4년 동안 도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아.
뭐 그리고 지역에서 막 투서가 당무감사위에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취합해 봤을 때 차마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공관위 안에서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뭐 누구를 시키려고 뭐 공교롭게도 하필이면은 컷오프 된다 하는 날에 그분이 뭐 출마 선언한 건 저도 진짜 좀 이해는 안 가요. 하지만 이게 뭐 다 짜고 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개혁 공천, 혁신 공천, 물갈이 공천 약간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다 뺏지 아니고 신인이니까. 신인은 현역 기득권 그럼. 되게 뚫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중앙당에서 전략적으로 신인 키워주고 기존에 있던 현역들이나 기득권들이 잘 못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공천에서 걸러줘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거 김영환 지사 자른 것도 문제지만 내정설이에요. 내정설. 그러니까 김영환 자른 이유가 누굴 주기 위해서 한 것 같다는 게 퍼지면은 김영환 지사는 자기 잘못한 거는 인정 안 하고 쟤 주려고 지금 너네들이 나 계속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 둘씩 불만을 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김영환 지사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출마한다고 하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은 조길영 춘주시장도 지금 뭐 예비 후보 던졌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공천 이 공천이 불공정에 뛰쳐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결국엔 공천 관리에 실패한 거고 실제로 국민의힘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뺄셈 정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민주당은 지금 공천 잡음이 없어요. 원래 저 정도로 잘 되는 집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공천 잡음이 많아야 되는데 없어요. 왜? 그냥 단수 공천 때려요. 지금 강원도지사 우상호 그다음에 경남지사 김경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뭐 경쟁자도 없이 그냥 단수 공천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어쨌든 이거 진짜 대들면 죽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아무리 유력한 후보라도 경선을 거치지 않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요 경선이란 걸 통해서 또 예방주사처럼 그 사람이 나중에 본선에서 어떤 공격을 받을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경선이란 컨벤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좀 더 이제 검증의 그런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정말 이례적으로 잡음이 없을 정도예요. 되게 신기한 상황. 맞아. 근데 그 우상호 수석이 어디 출마하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주변에서 서울시장 아니야 다 이러거든요. 근데 강원도라는 거. 네. 자 공천과 컷오프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국민의힘 1호 컷오프 대상자인 우리 김영환 지사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겨냥한 듯 이런 얘기를 썼다가 삭제를 했죠. 전라도의 못된 버릇의 최후를 보게 하겠다. 라고 썼다가 또 삭제를 했습니다. 그 주호영 의원 또한 호남 출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라고 하면서 지역 정서를 건드리는 표현. 이건 별로 좋진 않은데. 예. 이러면서 이정현 위원장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힘에서 이게 내부 분열이 진짜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요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뭐 이런 발언들이 지역 갈라치기 발언은 누가 한다 해도 이거는 사실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저희는 뭐 저도 TK 지역에서 고조 이전부터 일제시대 이전부터 살았거든요. 계속 대대손손 거의 한 150년 산 것 같은데 예, 진짜로 아직도 살고 계시니까. 근데 그런 제가 들어도 야 이건 선 넘었다. 그렇지. 네. 아니 위원장이 얼마나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의원 생활하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당의 정통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거를 전라도에 못된 버릇 본인도 이게 좀 너무하다 싶으셨는지 또 지우셨잖아요. 그리고 호남 출신이 대구 얼마나 안다고라고 할 게 아니라 너무나 대구에서 계속 오래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지역 민심을 누구보다 어쩌면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이 다 지금 대구에서 뭐 학교 선생님들 많이 하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들리는 얘기가 좋은 얘기만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다선하면 뭐하냐.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대구 낙후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자주자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좋은데 그리고 또 지지율로 보면은 지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끄럽지. 무소속
네,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러워. 무소속이신 분한테도 지지율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대구 민심 얼마나 안다고라고 하시면 이거 되게 스스로 자기한테 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과한 발언은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당성과 서사를 아는 후보를 만드는 게 경선의 원칙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경선 이후에 자폭하고 남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 경선은 하나만한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단수주나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과한 발언들 하지 말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깔끔하게 다 경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예.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일들을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위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까지 막 이제 뭐 계속 공격을 받을 약간 명분을 제공했는데 이 김영환 충북지사 발언 그리고 저 주호영 의원 발언으로 다시 이정현 위원장이 할 말이 좀 생겼다. 이정현 위원장이 뭐 지금 저는 잘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출신으로 네. 저기 호남에서 순천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은 좋은 데서 나가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에서 계속 이제 정치하셨던 분이 이정현 위원장의 무슨 뭐 지역 출신, 뭐 지역구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다시 이것으로 이정현 위원장이 할 말이 좀 생겼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뭐 충북 공천은 약간 이제 좀 잡음이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경선을 해야 잡음이 없지만 뭐 저는 중앙당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컷오프는 당연하다고 봐요. 거기 나가면 당선되잖아요. 나가면 당선되는데 누가 봐도 딱 봐도 현역 기득권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시인이랑 할 때는 시인이 무조건 아웃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뭔가 페널티는 얻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맞아. 김성일 최교? 네. 전 진짜 안타까워요. 네, 왜 안타깝냐면은 지금 이 발언들 호남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들 네. 이거 막으려고 누가 제일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 호남 껴안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영남 자민련으로 갇히지 않고 중도로 끌어내려고 국민의힘을 그렇게 당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덕분에 선거들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이게 뭡니까? 이러고 와가지고 다시 호남 비하 발언 이런 거 하면은 중도 있는 국민들이 이런 걸 들으면서 저 당 잘하네 하겠어요?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는데 그걸 고치려고 했던 사람을 쫓아낸 후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너무 안타깝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김영환 지사는요. 저도 처음에 현역 지사를 왜 날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에다가 저희 구속영장 신청이 됐잖아요. 네. 현역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정도면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그동안 수사받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컷오프 됐어도 뭐 당이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지역 비하까지 해가면서 나와야 될 일입니까? 이거는 스스로 해당 행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요. 앞서서 저희 여 대변인님 말씀 잘 주셨는데 대구는 그냥 공천되면 되는 곳이잖아요. 혁신은 이런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혁신은 이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호남, 광주나 전남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사나 뭐 이런 분들 낼 때 경쟁력보다도 이런 분들이 좀 앞으로 정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혁신의 대상으로 공천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정치가 바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상대당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부터 좀 바꿔야죠. 그런데 대구에서 육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컷오프 시킬까봐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구 사람 뭐 호남이 대구를 어떻게 하냐? 에이 그런 말하면 됩니까? 그렇지. 예,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됐고 너무 유치해. 이런 게 다 예. 이준석 대표 내쫓아가지고 생기는 일이라 생각해요. 국힘이 이준석 대표를 내쫓아가지고 이꼴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진짜로요, 진짜. 그리고 저는 사실 세대 교체는 진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해야 돼. 진짜 그 총선을 제가 좀 어려운 지역 나갔었잖아요. 어디 나왔었어요? 오산 경기 오산 나갔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캠프에서 후보님 감기 걸리니까 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후보님 나가세요. 빨리 그렇지. 가서 명함 뿌리세요. 그럼. 그래서 제가 비워주고. 비옷 어디 비가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비옷을 내가 달라고 했는데 네. 비옷 따위 입는 거 아닙니다. 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픈데 그렇지, 비 맞아. 맞으면서 머리 네. 막 물미역 그렇지. 돼가지고 명함을 줘야지 한 푸라도 긁어옵니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근데 이 경상도 지역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 사무원
선거운동하는 그 네네.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야 거기는 비 안 왔니? 그랬더니 비 왔지 이러는 거여서 비 와서 뭐 했어? 그랬더니 봉고차 뒤에 문 열어놓고 맥심 탐하셨다는 거예요. 에헤이. 그래서 우와 근데 당선이 돼? 어허. 네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표를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게 모아서 민심을 얻는 게 진짜 어려운 줄 아는 거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공천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경선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서 그렇게 당선이 된 혹은 그 지역에 단수 공천 받거나 전략 공천 받은 사람들이 의원 생활을 하거나 하면 얼마나 이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좀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대구에서 받는 공천은 공천이 아니고 꽁천이 아닌가. 예. 그런 단어가 있구나. 꽁으로 받는 공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시적절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는 예, 꽁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위태위태하죠. 예. 위태위태보다 이제 경선으로 공천 없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네. 김부겸 총리께서 나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민주당 네, 있어요. 대구에. 대구시장에. 네. 아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대한민국을 이제 담당하시던 총리께서 네. 대구시장으로 가시는 거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음번에 대선을 노리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대구에서의 상징성은 이미 그분께서 고생하셔가지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대구에서 당선됐을 때 이미 하셨다고 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대구시장에 나가시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구에서 출마하고 대구에서 정치하는 민주당 당원분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조금 잘 못하고 있으니 그렇지. 부러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번만이 약간 좀 기회가 아닌가. 제대로 된 사람을 좀 가자. 네, 그럴 때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사랑하는 네. 민주당의 정치인이 김부겸 전 총리거든요. 네. 대구 출신이고 네. 그리고 대구 수성 갑에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지역 선거 대구 정치를 조금 바꿔달라는 의미에서 출마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 김 총리는 아까 김성렬 최고 말대로 아니 내가 국정 최고 책임자 2인자로서 국무총리 했는데 대구시장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니 거기 민주당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홍일학 의원님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부시장까지 하셨잖아요. 홍일학 의원 같은 분들 내세워서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되지. 아 글쎄요 저는 김부겸 총리님 나가시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김부겸 정리가 만약에 대구로 나가면은 국회의원이 약간 좀 쫄이겠네요. 왜 쫄려요? 대구인데? 아, 그리고 저희가 하니까. 경선을 하면 네. 결국에는 1등하는 최종 후보는요. 그 나머지 8명의 후보들의 강점을 다 빨아들이고 서사를 갖추고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게 저도 총선 때 보니까 민심이 2주만 해도 그냥 확 짜부대고 그래요. 막 대파 뭐 이러니까 끝나고 막 디올백 이러니까 끝나고 막 저희 쓰나미 엄청 맞았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우리가 뭐 150석도 뭐 예상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 출마했는데, 그러니까 선거판이라는 게 지금 75일 남았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구가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지역의 이제 아성이었지만 어쨌든 뭐 호남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한 정당이 계속 오랫동안 그 지역의 맹주가 되면은 약간 뭐 지역이나 정치가 약간 정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를 나가서 만약에 대구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네네. 거의 뭐 한국 정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또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구 지역 정치에서 뭔가 이제 그 독점이 아니라 독과점이 아니라 경쟁이 일어나는 구도를 또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정치를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에서 당선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더 잘못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민주당이 대구시장 되는 건 쉽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여론조사에 굉장히들 국민의힘 뭐 17% 나온다, 개혁신당 1%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지방선거에 유리하다 보니까 경선을 치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선거에. 어허. 제 문자 오는 거 보면요. 민주당 후보들이 다 여론조사 응답 좀 해달라고 다 와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여론조사의 과표집이 매우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과표집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민주당 경선을 도와주려는 분들이 네. 여론조사에 많이 대답을 하고 계세요. 아 그래. 네, 실질적인 지지율이 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들이 자신이 미는 후보를 돕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대기하고 있다 다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엄청 떨어지는 게 나와요. 아니에요. 선거장 가보세요. 진짜로 가와서 17%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그래.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흔들려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첫 번째 이 여론조사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혹은 두 번째 이거를 악용하려는 사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대구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김혜원 대변인의 응원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